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차주의 아내와 오랫동안 내연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한 대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입구에 있던 돌무더기와 부딪혔습니다. 차주는 갈등을 겪고 있는 옆 빌라 거주자들이 돌을 갖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우리 제가 진짜 이렇게 딱 뒤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김서연 기자를 빼고 세 분. 이 양복 우도시 지금 터질라 그럽니다. 추석 연휴 때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여기가 좀 많이 먹었네요, 보니까. 여긴 좀 원래 이렇게. 뭘 드셨어? 네, 적당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해서 좀 쉬어야죠. 쉬느라고? 며칠 동안. 그럼요. 저도 지금 조금 의상실에서. 눈이 좀 피난 거 아니에요, 핀? 핀? 안 터지게? 자, 아무튼 진짜 다들 약간 조금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시면서 맛난 음식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분명 이 허리띠 조임이 연휴 전과 달리 느껴집니다. 저는. 자,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2주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명절살. 이거 체지방 아직 아니고요. 글리코겐이라고 한데요. 조금만 덜 먹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 글리코겐 쉽게 빠진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식단 조절 그리고 운동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김서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건 반장은 뭔가 색달라요. 난 이런 게 좋더라 하신 안젤리나 졸리님, 연휴 동안 사건 반장 안에서 너무 심심해하신 이현철님, 사람 보려고 월요일 자라목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너희들 하신 배길숙님, 죄송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 집 셋째 조이의 생일이었어요. 사람 아니고 반려견입니다 하신 김동영님, 지난주 일산 풍산 이마트 과일 코너에서 무화과 그리고 자두를 몰래 가방에 넣은 할머니를 봤어요. 직원에게 신고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피곤해진다면서 말렸습니다. 남편 손에 끌려서 나왔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하신 일산 동구의 이땡땡님. 자,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때는 꼭 신고하십시오. 아싸라 시ong청구리님, 민지마미님, 조주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의 사반 유세이 에브리바디. 6번. 박자 안 맞았어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해. 연휴 때 도로에서 이럴 줄 알았어요. 사방 가족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고속도로 뚜껑 없는 차 오픈카. 자, 보이십니까? 이 아이가 지금 조수석을 이렇게 껴안고 뒷자리에서 지금 서성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딱 봐도 위험한 느낌이 확 오시죠? 자, 양 변호사님, 이 영상을 잘 보시면요. 차량 앞유리 맨 윗부분하고 아이 얼굴이 지금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급정거하면 상상도 하기 싫어. 진짜 상상도 하기 싫고요. 당연히 뭐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운전자의 안전수칙도 안전수칙이지만 부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탈이 나면 부모가 아이에 대한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황망한 상황이 되겠어요. 명절에 그런 일이 있다? 정말 왜 그러세요,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예, 다시 한 번만. 예, 보여주시죠.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저기서 지금 천천히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촬영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천천히 가는 상황이라도 이거 속도내 알겠습니다. 다시는 저러지 마시고요. 자, 다음 보실 사진도 역시 충격적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썬루프에 있는 아이들. 이거 저번에 본 거 아니야? 왜 또 재활용하고 있어? 아닙니다. 다른 사진이에요. 아이가 지금 두 명이 지금 썬루프 밖으로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휘날리고 있어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승현님, 네네. 만약 아이 부모한테 지나가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내 새끼 걱정 나보다 더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셔라고. 사실 뭐 저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고속도로라는 게 앞차와 거리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무엇인가가 날아올 수 있는 사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금 저렇게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차선에서 뭔가 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물질이 튕겨 나왔을 때 혹시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고민하신다면 절대로 앞뒤에 간격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아이들이 보채면 그냥 휴게소에 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쉼터에 가셔가지고 애들 손잡고 한 바퀴 이렇게 도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로 썬루프에 올라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저런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도로교통법 39조 사망 위반도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안전벨트 착용 미착용도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아이의 잠시의 기쁨이 나의 눈에여도 아프지 않는 아이의 생명과 바꾸시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자 보시면 이게 일반 그냥 도로도 아니고 터널입니다. 터널 내부 실내 공기 얼마나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도 그거고 저는 아까 언뜻 보고 저번에 옛날에 그 차인가 했는데 그 차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차종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혹시 따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아무리 즐겁고자 해도 그건 법규 위반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조금만 차량이 흔들려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아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저런 일은 따라 하셔도 안 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천연기념물의 짱돌 투척 길고양이를 돌보는 한 유튜버가 수리부엉이를 돌로 위협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애들가 옹옹 소리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리부엉이 소리 같은데? 저 전봇대 꼭대기 수리부엉이 있죠, 큰 거. 저 고양이 물고 가거든, 저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부엉이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원에는 좀 수리부엉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공원에 왜 수리부엉이가 있어? 말이 이게 말이 되니까 짱돌로 한 방에 보냈어요. 그렇다고 죽인 게 아니라 저 멀리 산으로 보냈어요. 멀리 산으로 날아갔다고요. 괜찮아. 아니 왜냐면 애들이 딱 보면 알잖아. 애들 행동이 고양이들 행동이 백 변호사님, 공원에 수리부엉이 있으면 안 돼요? 수리부엉이가 공원에 출입 금지인가요? 날라다니다 거기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이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 길고양이를 돌보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길고양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남성에게는. 그런데 새끼 고양이를 노려본다는 이유로 저 수리부엉이를 돌로 위협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 천연기념물입니다. 수리부엉이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멘트 그대로 저 짱돌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걸로 산으로 보내버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던져서 맞춘 건지 아닌 건지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이게 논란이 지금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소개할 정도로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남성이 돌을 던지기 전에 수리부엉이가 날아갔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지진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한 누리꾼이 댓글로 동물 학대다 이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내가 고양이 유튜버지 수리부엉이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답니다. 이게 아니 물론 뭐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유튜브니까 수리부엉이 유튜브는 아니겠죠. 그러면 수리부엉이 유튜브 하려면 수리부엉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따라다닐 수 있는 유튜브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댓글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댓글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게 기본적인 어떤 생리라면 수리부엉이가 고양이를 사냥하는 것도 기본적인 어떤 자연의 섭리인데 과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는 이해해도 괜찮고 수리부엉이가 고양이를 잡는 거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뭐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길고양이가 좋으니까 수리부엉이가 싫었겠지만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그러한 천연기념물을 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절대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고양이도 소중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천연기념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수리부엉이 오시면 그냥 고양이 안고 수리부엉이 자기 덩어리에 이렇게 앉히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세 칸 주차 차량 결국 점점점.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전해드립니다. 역대급 민폐 주차, 가로 주차 그 사람 이제 결말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보시죠. 자, 매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칸을 가로로 주차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앞뒤로 길막을 해가지고 응징을 받았던 문제의 이 차주. 자, 3세판 세 번째도 세상에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앞뒤로 그냥 이렇게 그냥 꽉 막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국 아니 이건 뭐야 도저히 뺄 수가 없잖아 해가지고 경찰차를 부른 겁니다. 세 번째. 예? 자, 김 기자. 진짜 저 사람도 대단하지만 주민분들도 대단합니다. 예. 네,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렇게 상습적으로 가로 주차를 하는 운전자가 계속 생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민폐 차량의 양 옆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서 결국에는 혼자 못 빠져나오고 경찰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민폐 차주가 해당 아파트의 주민도 아니었다는 건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모자라자 상습적으로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가로 주차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 아니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랬어? 그러니까요. 좀 진짜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야, 이거 무슨 뭐예요?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셨는지. 주차칸 다 있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차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텐데.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저랬을까? 이 생각도 들죠. 근데 법적으로 저렇게 세 칸 주차한 차량을 소위 응징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 칸 주차한다고 저게 도로교통법 위반도 아니고 아이고.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저렇게 뭐 주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주차 관리 업무를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뭐 업무방해죄로 문제 삼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근데 문제는 저렇게 오히려 저렇게 앞뒤로 응징한 주민들 있잖아요. 예. 주민들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차량을 통행을 아예 못 하겠죠. 손괴?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차량의 효용을 방해한 뭐 재물 손괴, 차량을 부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지금 뭔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뭐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저걸 저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걸 막으려면 어느 정도 저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법규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차례 간소화 갈등 터졌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균관에서 공개한 차례상 표준안 그 2번이나 전해드렸죠. 음식 딱 9개면 충분하다. 전 부칠 필요 없다 말이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삼형제 집안의 며느리인데요. 매번 명절이나 제사 전날에 모여서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성균관에서 공개한 그 간소화된 차례상 예시를 보고는 글쓴이는 시어머니께 명절 전날에 모여서 일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거나 사서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 집안의 제사가 명절 포함해 1년에 3번뿐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덜은 이런 방식으로는 명절을 지낼 수 없다며 불참 선언을 했고 결국 이번 추석에 남편만 차례를 지내고 왔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며느리는 시가 집안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온 푸처 핸즈업 타임. 자, 성균관이 뭐라든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대로 간다. 시어머니 손. 야, 승현님. 알겠습니다. 자, 각자 준비한 뒤 당일 일찍 모여서 후다닥 차례 지내면 서로 윈윈이다. 며느리 손. 야, 네. 승현님. 그만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아니, 이거 진짜 승현님 이제 막 안티 한 100만 양성 아니. 넘는 건데. 저희 집은 더 간소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강한 집도 있고 약한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집의 전통이고 성균관 대학교는 하나의 표준을 이야기했는 거고 성균관 쪽에서 이야기했는 거는 하나의 표준을 이야기했는 거니까 그 집안의 전통이 있으면 그 집안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절대로 못 바꾸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죠. 어제까지 20반찬을 만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9개로 줄여라? 그거는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바꾸어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어디에서 무엇을 말했다고 해서 그 집안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그 또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은 제사를 굉장히 간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기 때문에 거의 제사를 지내지 않기 계속 때문에 말을 더듬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고 있어 지금. 근데 계속. 하루아침에 못 바꾸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바꾸죠? 하나씩 20개에서 없애면 19개, 되잖아. 18개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죠. 충격요법이 네, 필요하다. 그럼요. 하하. 자 이건 뭐 말을 집안 더듬으시잖아요, 지금. 이건 각자 집안마다 또 집안의 사정이 있겠죠. 아무튼 제가 이 성균관이 발표한 이 차례상 표준안 이게 약간의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서 참 우려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사달이 일부에선 있었군요. 자, 정미화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부군께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에 잠깐 쉬시는 동안 사건 반장을 부군께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이거 은근 중독성 있네 하면서 오히려 부군께서 먼저 챙겨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정 여사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활성 비타민을 알아?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쏙 온몸에 쫙 피로가 싹 힘이 아로나민 골드 대세는 활성이야. 엄마도 클럭 스트레칭, 아이도 클럭 스트레칭, 아빠도 클럭 스트레칭. 하루 중 누워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차주의 아내와 오랫동안 내연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 연휴 동안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게 지난 4월 17일 새벽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오일선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하부에 장착돼 있는 브레이크 오일선 일부가 예리한 기구로 절단된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요.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오일선을 절단당한 차의 차주, 피해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숙소에 앉아갖고 이제 같이 하나 더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냥 보이에요. 2시 조금 넘어갔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다음날 차를 운행 하지 말아 하더라고. 깜짝 순간 했었는데 네. 아침에 차를 가져가니까 뒤에 기름이 쭉 흘러있더라고. 뭔가 싶어갖고 내 손 같은 거 경유도 아니야. 그래갖고 딱 무릎 꿇고 딱 뒤에 딱 보니까 호수가 그렇게 잘려가 있더라고. 자, 백 변호사님, 네. CCTV에 정확히 무슨 장면이 찍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자가 저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새벽 2시쯤인데 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예. 어떤 차로 가요. 차로 가면 보통은 뭘 하죠? 타야죠. 그렇죠. 자기 차만 타던가. 근데 저기서 차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갔다가 한 5분 정도 있다 쓱 나와요. 예. 그리고 보통 자기 차면 차 문제 있나 보고 운전석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아까 새벽 2시 넘어서 좀 전화가 왔더라고요 했잖아요. 저 CCTV를 보면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이 저 차주의 고향 후배랍니다. 뭐 그래서 더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다 보니 저건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저 차량 주인에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아니 뭐 한 거예요, 승현님? 그럼 저 들어가서. 사실 저도 저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뭘 했을까 싶은데 밑에 들어가서 결국 그 브레이크에 있는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이 그게 잘리면 분명히 브레이크 그 기능이 굉장히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동이 안 걸릴 수 안 걸릴 수 있죠. 예. 그런데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행히 차를 안 움직였지만 그 경상북도에 있는 신문의 어떤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이었다고 아이고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시동을 딱 끌고 만약 내리막 그 단계에 딱 들어왔다면 저 차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저희들이 참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그 CCTV 속 남성 누구예요, 도대체? 그게 또 충격적인데 저 차 주인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입니다. 게다가 그게 뭐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하니까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다. 술을 먹고 따라다니다가 지금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불륜관계라는 걸 알고 화가 났다라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요만큼 이해할 여지는 있는데 아니 내연관계에는 불륜관계에는 내연남이 남편 차를 저렇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모르니 이제 사건 반장 제작진에서도 혹시 보험이나 이런 걸 노린 거 아닌가라고 취재를 해봤더니 또 보험 관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인은 이 사실을 또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약에 브레이크 제동이 경사로에서 안 걸렸으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뻔한 그런 거였는데 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말 황당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미수가 아니라 재물손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안 부분이긴 되시죠? 한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가 살인의 고의 있다라는 취지로 접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뭐 통화 내역이나 문자, 뭐 보험 관계, 그동안의 행적, 행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게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 사건 당일에 우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니 저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선을 절단했으니까 재물손괴라는 부분은 뭐 명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뭔가 날카로운 걸 가지고 절단했으니까 특수재물손괴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21일 날 재판이 열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브레이크 호스를 왜 잘랐을까요? 아유 저것만 잘라서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서 이거 못 쓰게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브레이크 호스를 자른다는 거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른 것이라고 일단 통상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 예. 살인 미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상해 미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경찰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특수재물손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이 양 변호사님 혹시 양 변호사님 타는 차에 브레이크 오일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시면 모르죠. 모르죠. 바닥을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전에 알아보고 그걸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못 찾아냈다라는 걸 저 사람이 이제 차를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잘 이해를 안 가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 브레이크를 선을 잘랐다고 해서 바로 대형 사고가 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냥 이게 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왜냐면 아니 브레이크 선이 정말 잘라졌어요. 그럼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차가 시작하자마자 정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추측이에요.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이 경찰의 어떤 그런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왜 이게 살인 미수가 아니냐 이랬더니 이분의 주장입니다만 이 경찰 그럼 재물손괴 말고 특수 재물손괴로 해드릴까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약간 이거 살려는 드릴 게 막 약간 이런 말 아니 같기도 이게 하고. 뭐 그냥 이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특수재물손괴로 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 오일 호스를 분명히 어떤 그 예리한 물건으로 저걸 잘랐을 거잖아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흉기를 갖고 들어갔다면 위험한 물건이니까 특수재물손괴가 되는 거는 당연한데 저 앵커께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앵커가
저 오일이 완전히 다 나갔는 자동차를 탄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안 타죠. 안 타죠. 그게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일선 왜 잘랐니? 이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조금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좀 다치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죠. 그래도 하는 수 없지요 정도의 뉘앙스가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피해자의 말대로 뭐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뭐 타이어에 펑크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오일선이 잘렸는지 모르는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잘랐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왜 잘랐니? 그냥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타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해?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죠. 라는 정도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조사를 조금 탄탄하게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하니까요. 한 번 정도 물론 뭐 피고인이 돼서 수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예. 변호사님들하고 저도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21일 재판이 있을 거라는데 이 피해자분은 혹시 또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신대요. 사실 특수재물 손괴로 실형 선고되는 게 어찌 보면 더 이상하죠. 통상적으로. 근데 다만 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칼을 가지고 뭐 타이어를 펑크냈다. 그것도 특수재물 손괴입니다. 예. 그것과 이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왜 살인미수가 적용이 안 되고 특수재물 손괴가 됐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자동차가 실제로 뭐 저걸 자른다고 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뭐 취지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건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뭔가 저걸 자른 의도 자체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특수재물손괴보다는 좀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죄명이 유지된다면 아이고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역시. 알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저희도 좀 계속 좀 지켜볼게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느 늦은 밤,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요. 남성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니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그 돌무더기에 차가 부딪히고 만 겁니다. 돌무더기는 차에서는 잘 안 보이게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남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 사건은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사건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죠. 네, 지난 8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 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제보자가 이날 세차를 하고 돌아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데요. 차단기 앞에서 뭔가에 쿵 부딪히길래 내려서 보니까 앞에 웬 돌무더기가 있었던 겁니다. 세차하러 나갈 때는 분명 없었기 때문에 잠시 나갔다 오는 사이에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요. 다행히 몸을 다친 데는 없지만 차량 하단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합니다. CCTV를 봤더니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황당하네요. 예. 일단 저희가 한 동짜리 아파트여서 관리인이 상주를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 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통해서 CCTV 영상을 돌려보니까 정체불명의 남녀가 이 손수레를 이용해서 돌을 50kg짜리 정도 되는 돌무기 한 3개를 가져다가 저기다가 지금 저렇게 놓고 있는 모습이 예. 포착이 된 건데요. 이제 남자는 이제 무거우니까 수레를 밀고 예. 여자는 이제 수레를 앞에서 끌고 왔다고 하는데 저 성인 남성이 들기도 힘든 돌무더기를 지하주차장 입구에 가지런히 놓고 나머지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일부러 갖다 놓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게? 저는 이게 저렇게까지 큰 돌무덤을 저렇게 옮기는 걸 못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도로는 각이 이게 어디로 놨는가 하면 반대편, 그러니까 제가 시선이 가는 쪽이 아니고 안 보이는 오른쪽에 저렇게 놓았는 거예요. 저 자동차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저 돌무덤 있는 거 못 발견합니다. 사각이죠. 예, 완전히 사각이거든요. 그래서 놓는 자리도 그냥 뭐 저분들이 그걸 의도하고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놓은 자리도 자동차가 손괴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지금 후에 생각해 보니까 찾은 것이 아닌가. 물론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대체 누가 저런 짓을 했는가? 일단 추측인데 이번에 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파트하고 빌라 경계선 사이에 경계벽이 무너졌답니다. 저 돌들이 아마 그 돌인 것 같아요. 경계벽에서 나온 돌인 것 같은데 그 바람에 빌라에 있던 차가 파손이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 주민들은 저게 아파트 쪽 벽이 무너진 거라서 아파트에서 우리 차를 물어줘야 된다. 차 수리비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아파트 쪽은 아니다. 빌라 벽이니까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묻지 마라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과정이어서 추측건대는 빌라 입주민 중에 누군가가 아파트 쪽에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심증도 있고 영상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분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보내드렸던 건 제 아파트 CCTV고 경찰서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구청 CCTV를 확인하니까 얼굴이 좀 그래도 선명하게 찍히는데 그 경찰 얘기로는 뭐 런닝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진짜 끌고 올라와서 거기 놔뒀다고 하는데 동산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 근처 사람인 것 같다고. 자, 구청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네. 나왔다고 그거 보면 되잖아요. 알면 파악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뭐 지금 뭐 그렇게 뭐 수사 범위를 넓힐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좀 미적지근했다. 별로 뭐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의사가 없어 보였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뭐 사건 접수도 잘 안 받아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돌을 가져다 놓으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완전 사각에 있으니까 차가 들어오다가 저게 부딪힐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차량이 손상될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물손괴 충분히 의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경찰에서는 재물손괴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제 저렇게 대중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니까 일반교통방해죄 정도가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뭐 구청 CCTV는 뭐 사람 얼굴가 다 선명하다고 하면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 일단 제보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해서 답답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걸 못 잡나? 그렇게 선명하게 찍힌 CCTV 영상도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불러는 쳤지만, 자, 경찰은 그렇다면 일단 백 변호사님도 이게 왜 재물손괴가 안 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입건할 때 제목하고 나중에 수사를 했을 때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명백한 부분이 교통방해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입건을 해서 사람을 찾은 다음에 의도 같은 걸 파악을 한다라면 재물손괴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일단 뭐 이 아파트와 이 빌라 사이에 있던 외벽이 이번에 폭우가 오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 쪽 차량이 상해가 있었는데, 야, 니네가 이 무너져야 돼. 이 지금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보자의 일단 주장이지만 아파트 뭐 주민 당해봐라 하면서 빌라 쪽 사람들이 한 것이다. 야, 일단 이거는 또 그냥 이분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야 뭐 수사를 해서 찾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파트 주민과 빌라 주민 사이에 감정의 대립이면 동기가 분명한 범죄니까 저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처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 앙심을 품고 하는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정말 그 빌라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어떤 아파트 출입구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면 그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여하튼 누군지는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고 이게 일반 교통 방해가 됐건 재물손괴가 됐건 돌을 저렇게 놨다면 뭐 아까 백 변호사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특수자도 붙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죄가 되든 안 되든 좀 사람은 찾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확인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분이 빌라 측의 어떤 행위라고 확신하는 것이 지금 자막에도 나가는 것처럼 주차장에 놔둔 저 옮겨진 돌과
무너진 담벼락에 저 노란색 라인이 일치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됐든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 됐든. 네, 그렇죠. 제보자는 이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누구 하나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이 아파트에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혹시라도 또 해코지할까 봐 너무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CCTV 영상도 있어서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차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차 수리비가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자차로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보험사에서도 그 사람에게 나중에 구상할 거를 예상을 해서 이 보험사에 지급을 하는데 특정이 안 되니까 일단은 누군지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을 확정해서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를 짚어봅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아마 제일 화가 나는 뉴스였을 겁니다.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고 했어요. 네,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10대 여학생을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서 못 내리게 한 뒤 꼭대기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주민 2명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다는데요. 2시간 만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 주민 도대체 예상은 됩니다만 차마 말은 않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했겠느냐. 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우발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같이 마주쳤는 게 아니라 지금 각종 언론과 경찰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 그 여학생을 탁탁탁탁 따라갔던 정황도 보이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학생이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지 못하게 흉기로 위협했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정황도 보이고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8층에 우연하게 그 주민이 타서 그냥 내렸다는 건데 정말 옥상에 올라갔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을지는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저희가 법 조문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미성년자 약취인이 형법 287조인데 287조 바로 밑에 보면 288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영리 목적, 간음 목적, 결혼 목적, 강제추행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같은 법조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냥 약취유인의 목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문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옥상에 갔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저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법조문은 적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범죄들이 영리나 간음이나 강제추행이나 결혼 목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법은 추정하고 조문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잡혔어요. 빠른 네. 시간 내에 잡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빠른 시간 내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까요? 전 이거 너무 창조적이더라고요. 흉기하려고 그랬다. 누구를요? 여학생을 흉기로. 왜? 흉기로 흉기한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본인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라고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그 대목에서 가장 화를 내고 계시는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기각. 경찰이 이 인간은 구속을 해서 일단은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딱 했다는 거예요. 네,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뒀었고 또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남성이 도망칠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도 없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찰은 매우 당황스럽고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이제 이런 막 흉악범들 이런 거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고. 글쎄요. 일단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승 의원님이 얘기했던 뭐 목적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10년 이하 벌금도 없는 중범죄거든요. 중대범죄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엔 이제 구속사유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법대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주거부정이나 도주우려 이런 걸 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법원에서 이걸 영장을 탁 기각해버리니까 경찰 역시도 너무 당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경찰이 재판부의 이런 결정을 뒤집을 만한 솔직히 이거는 저는 뭐 다른 정황이 필요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네. 경찰이 뭘 하나 정황을 또 추가로 뭐 잡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영장이 일단 1차적으로 기각이 됐던 건 뭐 주거가 일정하다, 뭐 도주 우려도 없다, 그리고 뭐 초범이다, 뭐 재범 위험도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 남성이 어쨌건 그 범행 직후에 초등학교 담벼락으로 뭐 숨어 있었던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걸리면 뭐 도주를 하건 뭐 하려건 하던 아니면 또 제2차적으로 위해를 하려고 하던 뭐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이 추가적으로 저런 이후의 행적을 확인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남성이 왜 그랬을까? 예. 동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여중생한테 도대체 왜 흉기로 위협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약취유인을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그간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뭘 검색해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한 후에 범행 동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가족 여러분들이 비슷한 말씀 해주고 계시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에 사법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뭐 아이도 낳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영장 신청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한 아파트에서 그냥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래서 판사 도대체 누구냐 그거 실명 밝히라는 얘기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언제 또 마주칠지 또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상당히 불안할 텐데요. 피해 학생의 아버지도 이사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어떤 잣대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이거는 조금 따끔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구속이라는 게 저는 말씀드리면 뭐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기계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러면 그럼 대책이 뭐가 있느냐를 꼭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도 처벌 위주로 가는 거는 반대해요. 항상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경찰의 순찰을 강화한다 이것만으로 그러면 예방이 충분히 될까?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재판부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특히 뭐 스토킹 처벌법 같은 데서 여성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구속이 아니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면 그러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보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승 의원님이 짧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진짜 너무 막 지금 막 무슨 공분을 끌어내려고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전 100% 공감해요. 예.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앵커보다 더 크게 공분할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 이게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인데 모르겠습니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저는 뭐 판사에 대한 비난보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를 생각할 때 왜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미성년자가 그 안에서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고 내리는 과정에 정말 흉기를 갖고 그 피해 여성을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피해 여성이, 피해 그 아동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의 우려라는 것은 그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저는 위의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니, 위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 판단하시고 경찰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청구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니까요. 미성년자 미래를 지우는 범죄에 대한 좀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도 여기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1월 5일) 전남 한평의 한 단란한 농촌 마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비빔밥을 먹던 노인 6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정 씨 할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먹은 비빔밥에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 솥밥을 나눠 먹으며 한 식구처럼 지냈던 이들이 왜 줄줄이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걸까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넣은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한평 독극물 비빔밥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게 이 미제 사건입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때 이 사건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그냥 되게 쉽게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자, 김 기자, 먼저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그때 드셨던 비빔밥,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2012년 1월 이 농암기를 맞아서 굉장히 추운 겨울에 주민들끼리 모여서 매일 식사를 함께할 정도로 상당히 단란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경로당에 모여서 놀던 할머니들은 저녁 때가 되자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경로당 밥솥에 남아있는 쌀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명이 모여서 상추 겉절이, 고춧잎, 간장 등 재료를 섞어서 점심에 먹다 남은 밥으로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네. 갑자기 한 할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배가 아프다며 드러누웠고 아이고야. 연이어 다른 할머니들도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5명은 의식을 되찾고 회복을 했지만 정 씨 할머니는 이틀 후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정 씨 할머니, 사망한 정 씨 할머니와 함께 이 비빔밥을 드셨던 피해자분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그릇을 다 먹었죠. 한 공기 다 먹고 더 줘서 더 먹고 몸뚱이가 훌쩍거리진 게 이제 이것이 왜 그런지 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막 자가 내부게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소리만 지른 것 같은 전부 다 지금 동물 행정에 살았지. 그래 안 하면 죽어버렸지. 지금도 지금 구급차를 탔는지 무슨 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조금 전에 피해자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살아신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맛있게 비빔밥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하고 거의 의식을 잃어서 구급차 타는 건 잘 몰랐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의사의 소견은 일단은 피해자의 뭐 의식 상태가 이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혈압도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 무언가 중독됐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빔밥과 이제 피해자 몸에서 고독성 독극물 메소밀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국가수 분석 결과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메소밀, 검출된 메소밀, 이게 살충제라는 거잖아요. 살충제인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쓰였었는데 사실 이게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악용도 됐고 또 이게 잘못 실수로 해서 이제 농촌에서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흔하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경찰도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또 집성촌이라서 되게 가까운 사람들만 지내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서 누가 원한 관계 때문에 사람을 해쳤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온 게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집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 노지에서 짓게 되면 비가 오면 씻겨 나가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이 농약을 누군가가 뿌렸는데 그냥 가져와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비빔밥 같은 것에 넣어서 드셨으면 사고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메소밀을 고추 농사에 또 많이 썼다라고 하네요. 근데 고추 농사 짓는 집들 중에서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하고 또 약간 다퉜던 사이가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또 특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건인지 사고인지 밝히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게 메소밀이라는 게 무색무취하답니다. 그래서 유독 이런 사건에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승현님, 네네. 누군가 고의로 그 음식에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이게 사건이 아니라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뭐 상추에도 있을 수 있고 고추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반찬을 각각 다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찬을 만들 때 실수로 아까 말씀 주시다시피 무색무취 메소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봤는데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반찬이 아니고 이게 밥솥에 있는 쌀에서 메소밀 성분이 나왔으니까 아이고야. 밥통은 누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밥통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메소밀이 있었으니까 이게 고의가 있다라고 경찰은 확신을 가졌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누가 넣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니까 그 당시에는 이 경로당에 CCTV 없었죠. 지문도 나오지 않았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집승촌이니까 전부 다 다들 형수 동생으로 불리는 한 식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작은 집승촌이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경로당에 돌았으면 또 눈에 띄었을 건데 그조차도 띄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고의는 고의인데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데 누가 했는지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럴 때 그 메소미를 그러면 최근에 구입한 사람, 뭐 네. 국내 뭐 농약 파는 데서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걸 경찰도 찾았죠, 당연히. 그래서 한평 지역에서 사건 지음에서 메소미를 구입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 찾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서 3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사서 농사에다 썼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도 5병을 샀는데 이제 자기 이제 마을 집 관리하는데 다 썼다라고 하고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마지막 사람. 한 명이 고추밭에 썼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사망한 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와, 이러니까 약간 조금 이거 뭐지 싶네요. 네, 또 경찰은 이제 이 사망한 정 씨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몰았던 이유 중에 남편 이 씨가 비빔밥에서 검출된 살충제 농약을 사건 전에 2번이나 샀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데다가 사건 당일에 또 이 씨가 경로당에 들렀는데 그 이유와 또 이후 행적에 대해서도 진술이 좀 엇갈린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씨를 상대로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또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요. 평소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부부싸움을 또 자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를 만큼 사이가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라고 해봐야 고작 농약 가게에서 메소미를 2번 산 것뿐 그 외에 단서는 없었고 또 본인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석방한 겁니다. 그냥 의심만 했던 거군요, 당시에. 자, 백 변호사님, 그렇다면 네. 이 밥솥에 남아있던 경로당 밥솥에 있던 그 밥에서 그게 검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몰래 그 안에다 이 메소미를 넣은 사람을 그럼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경로당 관리하는 열쇠를 가지고 열쇠. 있는 분 아니겠어요? 예. 되게 공교롭게도 이 경로당 관리하는 그 열쇠를 갖고 있던 분이 피해자 중에 유일하게 사망한 정씨 할머니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 정씨 할머니가 본인의 극단적 선택을 위해서 거기다 넣었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일단 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평이 이제 결국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뭐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애기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뭐 주민들 얘기로도 그럴 이유는 절대 없다. 뭐 한 주민 같은 경우 자기 몸 금덩어리고 죽을까 봐 항상 운동하고 지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정씨 할머니가 열쇠는 관리했지만 이 할머니도 그런 행동을 그럴 이유 전혀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또 용의선서에 빠졌던 겁니다. 진짜 기껏 해봐야 온 마을 주민이 50명밖에 안 되는 집성촌입니다. 자, 그런 진짜 동네에서 엄청난 사건인데 불화도 크게 없었다는 것. 뭘까요, 도대체 승현님?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동기가 뚜렷하게 나오면 그 동기를 찾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메소미를 사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웬만하면 특정이 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게 경로당 이제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많은 경로당은 굉장히 이렇게 잘 지내십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앞으로 잘 지내실 건데 몇몇 이 사건이 일어난 그냥 몇 개의 어떤 경로당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로당 안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감정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안에서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극소수의 경로당인데 한 사람에 대한 왕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게 가는 비에 옷깃이 젖듯이 그게 어느 순간에 쌓이다가 갑자기 팍 터지는 거죠. 팍 터지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수사를 진행했던 여러 가지 어떤 2015년에도 이 농약 사건이 있었고 2016년에도 농약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 수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용의자를 확 찾아가면 예. 원칙적으로 그 용의자가 이러한 집에 있는 메소미를 먹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충분히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용의선상에 올려서 뭐 수사하고 하니까 온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됐다는 거죠. 뭐 마을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민분들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왜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거짓말 탐지기가 거든다. 어머니가 거짓말 한 적이 왜요? 어떻게든 거짓말 탐지기로 이런 별로고 한평 살고 뭐 내가 물론 말에 약 넣었냐 그러면 아니요 안 넣었다고. 날마다 마을분들 서해 불려다니고 오늘 또 아다시피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서해 도서관으로 다니고 이러니 동네가 이거 힘어질 수밖에 없고 누가 간다고 그러겠어요. 임신이 삼박해져 보니까 동네가 이제 그랬어요. 아까 승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이제 소일 시간 보내시려고 이제 그 고스톱 같은 거 많이 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동기일 가능성도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을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마을의 주민들 50명밖에 안 되는 그 주민 여러분들이 서로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못 믿죠. 거짓말 그러니까. 탐지기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 고의라고 추정을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그럼 나도 언제든지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이좋던 마을 분들이 지금은 서로 아직도 완벽하게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승 의원님 지금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2013년 충북 보은군의 한 음식점에서도 마을 주민 6명이 구토 갑자기 식사를 하더니 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콩나물밥을 드셨는데 역시 메소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골 마을 독극물 사건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많죠. 사실 이게 뭐 메소밀뿐만 아니라 제가 범죄 수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농약 성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소규모 마을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시군구 자치군 특히 그 읍면동에서 좀 이런 어떤 농약 성분의 관리를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파는 곳에 조금 이렇게 면밀한 추적 조사, 추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가가는지 어떻게 소비됐는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장난감 매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인기 상품인 피규어 2개를 신중하게 고르는 남성. 쇼핑을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상점 직원이 남성을 막아 세우기 시작합니다. 뭐 훔쳤구나. 네, 알고 보니 이 남성 장난감을 훔쳐 몰래 달아나려다가 아하. 눈썰미 좋은 직원에게 딱 걸린 오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성이 직원을 제치고 그대로 문 밖으로 돌진하는데요. 와. 가게로 들어오던 여성까지 확 밀쳐버립니다. 오. 영문도 모른 채 바닥으로 쓰러진 여성. 하필이면 아이고야. 70대 아이고.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실신하신 것 같은데요? 오. 네,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어머나. 문에 손을 뻗은 이후 상황부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지만 정말 다행히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저분이군요, 지금. 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을 수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스라엘로 가보시죠. 네, SNS에서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뭐야 저거? 개예요, 개? 네, 영상 속에는 달리는 차에서 개 한 마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조정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영상 속 남성은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띠띠 소리를 내면서 동승자와 함께 웃고 떠들기까지 하는데요. 이후 강아지 운전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영상을 공유하자 현지 경찰에 덜미를 잡혀버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서든 저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밑에서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갔지? 저거 당연히 위험한 상황을 자초한 거죠. 개한테 핸들을 맡기고 자기는 그걸 찍고 앉았어, 뒤에서. 밑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거 밑에서?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자율주행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추측이 맞으셨는데요. 실제로는 이 남성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개를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손과 개의 앞발을 운전대에 포갠 채 영상을 찍은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운전석에 개를 앉히는 행동도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후 경찰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남성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그의 자동차가 도로주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차량인 점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려던 남성은 결국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행 중에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는 행동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일본 도쿄의 신주쿠역입니다.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서자 영무원이 안내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이 방송 내용이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안내 방송 먼저 들어보고 가시죠. 아니, 저 방송 듣고 치안도 뒷칸으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치안도 여기가 존칭을 쓰네요. 블루오션이다 하고 뒷칸으로 가면 어떡해요? 네, 이 영무원이 알면 어떡해? 좀 너무 황당한데요. 자, 열차 앞쪽에는 치안이 많으니까 치안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승객은 뒤쪽 차량을 이용해달라. 진짜. 그럼 치안도 저도 뒤로 가야겠네요라고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범 카메라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치안이 많다. 치안이 많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하네요. 자, 이 말대로라면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피하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겁니다. 자, 근데 일본어도 이제 이 존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신다라는 네. 표현을 쓴 거예요. 치안한테. 치안한테 많이 계신다고? 저희 방송 중에 그런 얘기하면 제가 혼날 것 같은데. 혼나죠. 네, 치안에게 높임말까지 붙여 더 논란이 되는데요. 흉악범들한테 우리가 씨 안 붙이잖아. 안 붙이죠. 이 형님이 가끔 붙여주세요 뭐라 그러는데. 일부 승객들은 실제 열차에 치안이 있다는 걸 용인하는 듯한 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비판으로 옮긴 경우도 좀 있었다는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철도회사 측은 열차의 앞쪽 칸들이 너무 붐벼서 승객들을 여러 차량으로 분산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런 얘기는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중국의 한 유치원 교사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교사들 아무런 말도 없이 일제히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자고 있던 아이들을 저렇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불 났어요? 불은 아니고요. 예. 이 지역에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지진이 감지되는 순간 교사들이 식기를 내던지며 아이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교사들은 놀란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거나 함께 뛰어가며 유치원 앞 공터로 모여들었고요. 유치원 두 곳에서 단 2분 만에 20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사들이 준비가 잘 돼 있네요. 저 감동적인데요. 예. 실제 최근 중국 쓰촨성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교사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아주 큰 피해를 막은 것 같습니다. 특히 쓰촨성은 중국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 평소에도 대피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케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러시아로 가보시죠.
네, 북극곰 한 마리가 잿더미 위에서 몸을 구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인데요. 구조대가 다가가자 몸을 축 늘어뜨린 북극곰은 도움을 청하듯 앞발로 허공을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네, 어디 다친 것 같은데요. 해당 북극곰은 다수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던 겁니다. 어머나. 생후 3년 된 암컷임에도 마치 새끼 곰처럼 왜소하고 야윈 상태였습니다. 수의사들은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끝낸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북극곰의 등과 뒷다리에서 여러 개의 산탄 총알을 제거했는데요. 너무 큰 총상을 입었던 탓에 회복이 쉽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산탄총을 맞았어요? 네, 북극곰이 민가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총을 맞았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현재 야생동물관리당국이 불법 수렵꾼을 찾아 나선 상태입니다. 아직 북극곰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랄게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아팠으면 세상에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